북한 고위층 외교관이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즉시 추정령을 내렸지만 이미 국경을 넘은 후였습니다. 평소 철통부안을 자랑하던 북한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의료 전용기를 이용해 탈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아이와 함께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 믿기 힘든 실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외교관이에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원칙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건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단순한 탈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아이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온몸에 번지는 붉은 발진, 그리고 복부를 움켜쥐며 신음하는 모습.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기관 염증이 의심됩니다. 주치의가 말했어요.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또 검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약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문제는 제 신분이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책은 모든 행동을 기록당하고 보고받는다는 뜻이에요. 병원 입원조차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치료 과정도 감시받아야 했죠. 평상시라면 당연한 절차였지만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의 체온이 39도 8분까지 올랐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경험 부족은 숨길 수 없었어요. 국경 너머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제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금기였거든요. 외교관으로서 현지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원칙을 포기했어요. 체제든 규율이든 그 무엇도 제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거든요.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는 소아면역 전문의가 있는데 화상으로라도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상 상담. 그것도 국경을 넘나드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행위가 발각되면 제 경력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칙보다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라고요. 20년간 지켜온 외교관으로서의 신념을 뒤로하고 한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선택한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이 선택만은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국가와 체제가 요구하는 충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더 절실했거든요. 새벽 4시, 저는 간호사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기를 깨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대사관 보안 요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간호사장이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통화 내용이 기록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외교관의 모든 통신은 감시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다시 열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을 떨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 순간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습니다. 간호사장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부터는 비공식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대사관에서 파견된 보안요원이 서 있었고, 제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급박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모니터 너머로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면역과 전문의 최 교수입니다. 최 교수는 즉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체온은 몇 도인가요? 발진의 양상은 어떻게 되고, 혈압과 맥박은? 현지 의료진이 답변을 했지만 최 교수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검사 결과지를 화면에 보여주자 최 교수는 즉시 진단을 내렸어요. 가와사키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관상동맥류나 심근염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지 주치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가와사키병 같은 희귀 질환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경험 있는 전문의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진 거였어요. 최 교수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정맥 주사가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2g을 12시간에 걸쳐 투여해야 해요. 동시에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병용요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 약물들이 여기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지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면역글로불린은 소량만 보유하고 있고 소아용 정확한 용량 계산 경험도 부족합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 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발병 후 10일 이내, 특히 48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더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를 옮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진의 이동.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 교수의 표정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신분상.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최 교수가 물었어요. 외교관입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지 의료진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의료 목적의 긴급 파견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당장 출발해도 12시간은 걸릴 테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최 교수의 제안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제 경력과 가족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또다시 열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며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뒤로 했어요. 최 교수님, 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박 실장을 불렀어요.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원칙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은 정말 시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보안요원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화상 통화를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다행히 모르는 것 같네요. 박 실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최 교수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더라도 신분을 숨기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아이가 다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현지 주치의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국경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어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 교수가 다시 화상통화로 연결됐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밤새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최 교수가 먼저 물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다가 조금 내려갔지만 발진은 더 번졌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의식도 계속 흐려져요. 최 교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치료 계획서가 나타났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최 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 아이 체중이 25kg이니까 총 50g이 필요해요. 1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투여해야 하고 중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지 주치의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 정도 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은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에게 투여한 경험도. 그래서 제가 직접 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테로이드 병용요법도 필요하고 아스피린 용량도 정확히 계산해서 투여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출혈이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정말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치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와사키병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95% 이상이에요. 하지만 최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골든타임이 문제입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지금 아이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하루 정도예요. 하루. 그 짧은 시간 안에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진 파견이 가능할까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최 교수님은 언제쯤 출발할 수 있나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 중입니다. 의료진 긴급 파견 명목으로 비자 발급을 요청했고 필요한 약물과 장비도 준비하고 있어요. 빠르면 오늘 오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은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그때까지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최 교수가 현지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치료를 유지해 주세요. 해열제는 계속 투여하되 아스피린은 피해 주시고요. 수액 공급도 충분히 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만약 상태가 더 악화되면요. 현지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즉시 연락 주세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와준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를 직접 옮기는 것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신분상 함부로 국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도 위험하고요.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최 교수님을 믿는 수밖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오후 2시쯤 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출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요. 도착 예정 시간은 내일 새벽 6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그때까지 약 16시간이 남았어요. 과연 아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체온은 여전히 높았고 발진도 더 번져 있었습니다. 림프절 부종도 심해졌어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의식 상태였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혹시 뭔가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현지 의사에게 물었어요. 지금으로서는 해열제와 수액 공급이 최선입니다. 다른 약물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이가 점점 더 아파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때 대사관 보안 담당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상부에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보안 담당관이 나간 후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최 교수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처음으로 국경보다 생명이라는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최 교수가 도착한 건 예정보다 빨랐어요. 새벽 4시 병원 응급실로 현지 의료진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파견된 컨설턴트 의사입니다. 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미리 준비된 신분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파견된 보안요원들이 병실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 교수는 침착했어요. 환자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가 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체온 39.2도, 혈압 8050, 맥박 140점, 발진은 온몸으로 번져 있었고 림프절도 부어 있었어요. 최 교수는 꼼꼼히 진찰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와사키병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면역 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해야 해요. 가방에서 약물을 꺼냈어요. 체중 25kg이니까 정확히 50g을 12시간에 걸쳐 투여합니다. 투여량 계산이 복잡했어요. 시간당 정확한 주입 속도, 농도 조절,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죠. 처음 30분은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속도를 올릴게요. 주사가 시작되자마자 아이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다행히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체온이 38.5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사관 보안 담당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사분이신가요? 보안 담당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최 교수를 바라봤어요. 네, 응급의학과 컨설턴트입니다. 소아중환자 관리 전문으로 파견됐습니다. 최 교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최 교수가 미리 준비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보안 담당관이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보안 담당관이 나간 후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발각될 뻔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에요. 최 교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6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체온이 37.8도까지 내려왔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발진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확실해요. 현지 주치의가 감탄했어요. 이런 극적인 호전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아직 절반도 안 끝났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투여를 완전히 마치고 스테로이드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3일은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2주 정도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3일. 그렇게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최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쯤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빠,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말도 못했던 아이가 다시 웃고 있었거든요. 호전 조짐은 분명합니다. 최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중단되면요? 심근염, 관상동맥류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심장 질환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치료를 끝까지 받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사관에서 추가 보안 요원이 파견된 거예요. 병실 앞과 뒤쪽 복도에 각각 한 명씩 배치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보안 담당관에게 물었어요. 상부 지시입니다. 외교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경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최 교수의 정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최 교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침착하게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투여를 지속하면서 아이의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최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더 중요해요. 밤이 되자 아이가 깊게 잠들었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 발진도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최 교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솔직히 무서워요.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가와사키병은 조기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해요. 지금 아이의 반응을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새벽 2시쯤 아이가 잠시 깼어요. 아빠, 왜? 아픈 데 있어? 아니요. 그냥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신 아이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3일 내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일단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치료 이틀째 새벽,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새벽 3시 20분,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80에서 50으로, 다시 60에서 40으로. 쇼크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최 교수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관상동맥에 염증이 번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즉시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현지 주치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지역에는 소아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의료 전용기와 이송팀이 대기 중입니다. 30분 내에 출발할 수 있어요. 의료 전용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 그런 걸 준비한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어요. 가와사키병은 언제든 급격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응급 이송 계획을 세워뒀어요. 아이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분 후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의료 전용기로 국경을 넘는다는 건 제 외교관, 신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소아심장센터가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그곳은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최 교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해 주세요. 이송팀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또다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최 교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최 교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코드 레드. 즉시 출발 준비하세요. 15분 후, 후문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사관 보안요원들이 모든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응급실로 간다고 하세요.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박 실장이 보안요원에게 설명했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응급실로 이송해야 해요. 지금 새벽에요. 보안요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최 교수가 급박하게 말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이송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보안요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들것의 아이를 옮기면서 저는 서류와 충성 대신 들것의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 순간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응급실로 가는 대신 후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최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죠.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모니터링 장비를 연결했어요. 아이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어요. 15분 정도요. 의료 전용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15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소형 의료 전용기가 보였어요. 엔진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탑승하세요. 이송팀이 들것을 기내로 옮겼어요. 탑승과 동시에 위험 약물이 신중히 투여됐습니다. 전문 장비들이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이륙 직후 최 교수가 말했어요. 주정령 소식이 들어왔네요. 하지만 이미 영공을 벗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땅을 보며 창백한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는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구급차가 후문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응급실이 아니라 공항으로 가는 거죠. 구급차 운전기사가 확인했어요. 네, 의료 전용기 이송입니다. 최 교수가 답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추격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발각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1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요. 운전기사가 답했어요.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혈압은 여전히 낮았고 심박수도 불규칙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산소 농도를 높여주세요. 최 교수가 지시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동원했습니다. 수액 공급량을 늘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약물도 투여했어요. 5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제가 최 교수에게 물었어요. 일단 받아보세요.
자연스럽게 응답하시고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보안 담당관의 목소리였어요.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아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어느 응급실인가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곧 발각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공항까지만 가면 됩니다. 최 교수가 말했어요. 3분 후 공항 게이트가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당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소리쳤어요.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최 교수가 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올렸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의료 전용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요. 저는 흥분했어요. 하지만 추격 차량들도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 내에 탑승할 수 있을까요? 구급차가 활주로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즉시 달려와서 들것을 옮겼습니다. 빨리 탑승하세요. 이송 팀장이 소리쳤어요. 아이를 기내로 옮기는 동안 추격 차량들이 활주로에 진입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지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내 문이 닫히고 엔진 소음이 커졌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조종사가 알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교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기내에는 집중치료실 수준의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각종 응급약물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언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 연락받았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거든요. 아이에게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 기능을 지지하는 약물을 투여했어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좋네요. 최 교수가 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땅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후회되세요? 최 교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부터 치료받고 생각해 보려고요. 1시간 후 아이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아프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더 좋은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을 확신했습니다. 감시망은 속도에 졌고 우리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활주로에 구급차 2대와 검은색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과 보호기관 직원들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물었어요. 안정되었지만 즉시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최 교수가 답했어요.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정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교관님, 안전하게 도착하셨네요. 저는 통일부 김 차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최 교수님이 미리 연락해 주셨어요. 의료 목적의 긴급 입국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김 차장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우선 아이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센터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의 신변 보호와 임시 거주지도 준비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30분 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는 소아심장센터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와사키병 응급 환자죠. 심장센터장이 즉시 확인했어요. 네, 관상동맥 염증으로 쇼크 상태였습니다. 최 교수가 브리핑했어요.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즉시 정밀 검사가 시작됐어요. 심장 초음파, CT,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관상동맥류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센터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염증이 심한 상태라 고농도 면역글로불린과 정밀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해요. 완치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집중 치료하면 2주 내에 완전 회복될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최신 의료 장비와 약물을 동원한 치료였습니다. 체중당 정확히 계산된 면역글로불린을 24시간 지속 투여했어요. 12시간 후 아이의 염증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하강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발진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놀라운 회복 속도네요. 담당 의사가 감탄했어요. 김 차장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다른 문제들을 정리해야겠네요. 다른 문제들이요? 임시 거주지, 아이 교육 문제, 그리고 새로운 직업 연계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시 거주지로 배정했고, 아이는 인근 국제학교에 전학 가능합니다.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직업은 외교관 경력을 살려서 외교부 산하, 기관이나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 용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아빠, 여기 병원이 정말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고요. 저는 처음으로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곳이 진짜 조국일 수 있다고 마음속 정의를 바꿨어요. 국가란 단순히 태어난 땅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아이의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료진들도 놀라는 회복 속도였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아이가 건강해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도착과 동시에 받은 국가의 보호와 치료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일주일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센터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관상동맥 상태도 완전히 정상이고 심장 기능도 문제 없어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CRP 수치가 0.3까지 떨어졌고 적혈구 침강 속도도 정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심장 초음파 소견도 완전히 깨끗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생사를 오가던 아이가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후유증 가능성은 어떤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손상도 없었고 심근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가 병실이었는데 햇살이 들어와서 무척 밝았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김 차장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3일 후 퇴원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 생활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거주지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확정됐어요. 3룸이고 가구도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아이 학교는 근처 국제학교로 정했고요. 언제부터 입학 가능한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해요. 입학 수속은 모두 완료됐고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적응하는 데 문제 없을 거예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새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요. 김 차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직장도 확정됐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에서 일하시게 돼요. 외교관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이에요. 급여도 괜찮은 수준이고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통역 서비스는 언제까지 제공되나요? 6개월간 제공됩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퇴원 전날 아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빠, 저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최 교수님이나 여기 의사 선생님들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의사들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꿈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빠,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럼, 정의는 절차와 시스템 안에서 구현되는 거야. 여기서는 내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았어요. 정기 검진은 3개월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심장센터장이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어요. 운동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최 교수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정말 안심입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나서며 새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새 집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정말 좋아요. 공원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3룸 아파트였고 가구와 생활용품이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와, 제 방도 있어요.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새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새 학교 가는 거죠? 그래,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기대돼요. 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공포 대신 계획이 일과를 채우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감시받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자유롭게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이의 첫 등교날이었어요. 떨리지?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실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아이를 배웅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 주에 저도 새 직장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고 업무도 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적응하는 데 문제 없으실 것 같네요. 팀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새 친구도 사귀었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 심장에 대해 배웠는데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럽네. 완치 판정과 함께 우리 삶의 설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어요. 불안과 공포 대신 희망과 계획이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 차장이 집을 방문해서 특별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산가족 기록 대조 작업을 진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산가족 기록이요? 네. 최 교수님 가게와 외교관님 집안을 조사하던 중에 말이에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 교수님의 할아버지와 외교관님의 증조할아버지가 형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이었어요. 최 교수님의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피난 오셨고 외교관님의 증조할아버지는 북쪽에 남으셨던 거죠. 가계도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최 교수님과 외교관님은 육촌 관계입니다. 혈연상으로는 꽤 가까운 사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냥 운 좋게 만난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최 교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모르세요. 오늘 저녁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최 교수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김 차장과 함께 왔는데 표정이 매우 놀라워 보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최 교수가 말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어떤 이야기요? 전쟁 때 헤어진 형님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형님을 그리워하셨거든요. 최 교수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혹시 닮은 분이 계시나요? 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증조할아버지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히 형제 같았어요.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가족이네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최 교수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울컥했어요. 낯선 타국의 호의로만 여겼던 구원이 뿌리에서 이어진 가족의 책임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거든요. 교수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분명 운명이었을 거예요. 혈연의 끈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김 차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더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아요. 두 분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우애가 깊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어떤 기록이요? 가족, 증언과 마을 사람들 기록이에요. 형님은 의술에 관심이 많았고 동생은 외교나 행정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와 최 교수의 직업이 그 시대 조상들의 관심사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유전자에 새겨진 운명 같아요. 최 교수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저희 집 명절 때도 오시고 아이 생일 파티도 함께 하고요. 그럼 최 교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이가 물었어요. 육촌이니까 큰아버지라고 하면 될까? 네, 큰아버지.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최 교수 가족과 자주 만나게 됐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외롭지 않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몇 주 후,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아요. 큰아버지도 만나고 건강도 되찾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은 의무와 사랑의 교차점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교수의 도움은 단순한 의료진의 의무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산가족 기록이 밝혀낸 이 놀라운 인연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의미를 줬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터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기검진 결과는 완벽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제 가와사키병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심장센터장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후유증 없이 완치됐어요. 앞으로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아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발표했는데? 소아심장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요. 저는 뿌듯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제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외교관 경력을 살려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진행되고 있네요. 팀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일요일, 최 교수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1년 전 일이 꿈만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풀렸네요. 최 교수가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밝아졌고요.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대견하고요. 아이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큰아버지, 저 정말 의사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볼까?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프지도 않고,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재미있고요. 아빠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1년 동안의 변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은 기분이에요. 어떤 걸 얻었는데요? 자유예요.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너의 미래를 마음껏 계획할 수 있는 자유 말이야. 그리고요? 가족이요. 최 교수님 가족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진짜 가족이 됐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국경이나 체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 아빠가 그때 용감한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며칠 후, 김 차장이 마지막 방문을 했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연락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국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제가 했던 선택이 우리 가족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직책, 체면, 공포를 내려놓고 부모의 본능을 따라 선택했던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출발점이었어요. 그 선택은 국가의 보호, 의료의 전문성, 가족의 혈연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고, 저는 의미 있는 일터에서 일하며, 가족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이 지배하던 서사는 이제 책임, 연대, 희망의 일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경보다 생명이라는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